내 손주 돈인데 내 맘이지. 은행 창구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든 채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무사히 자신의 손에 들어갈 거라 굳게 믿고 계셨지만 상황은 이미 완전히 뒤집힌 뒤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시어머니와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야 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8살 평범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며 7살 아들 지훈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 민재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애 시절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비싼 식사를 사주시며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 내가 똑 부러지니 우리 민재 잘 이끌어다오. 며느리가 될 저를 존중해 주시는 듯한 부드러운 태도와 든든해 보이는 경제적인 여유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든든함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무거운 대가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아침 식탁에서부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을 오가며 지훈이와 남편이 먹을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아, 천천히 씹어 먹어. 아이는 숟가락을 야무지게 쥐고 오물오물 밥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데 허겁지겁 밥을 떠먹던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우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말이야. 어머니가 아침에 대신 내주셨다고 연락 오셨어. 다행이야. 남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찌개를 덜던 국자를 든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아파트도 지훈이의 유치원비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리하신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에이, 어머니 여유 있으시잖아. 당장 우리 형편 뻔히 아시는데 굳이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지훈이도 아빠를 따라 방긋 웃었습니다. 가족의 평온한 얼굴을 마주하자 제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던 씁쓸함과 부채감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당장 대출 이자를 낼 돈이 막막했던 건 사실이니까.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편이 당장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인 외주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굳어있는 제 시야로 짐을 한가득 든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대답 대신 들고 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쿵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거실에 먼지 굴러다니는 꼴 좀 봐라. 애 키우는 집이 이렇게 정신이 빠져서야 쓰겠어. 어머니는 다짜고짜 집안 상태부터 지적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급한 마감이 있어서 청소를 덜 끝냈어요.
오신다고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심스럽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 결제받고 와야 하냐? 이 집 보증금 누가 대준 건지 벌써 잊었어? 내 돈 들어가 내 마음대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당당한 어머니의 태도 앞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불쾌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오늘 아침 남편이 했던 대출 이자 이야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주제에 현관문 단속을 운운할 자격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치울게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흩어진 서류를 치우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제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답답함에 숨이 막혔지만 묵묵히 반찬통을 정리하며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훈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어이 하원길까지 동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강아지 나오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가방을 메고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를 낚아채듯 품에 안은 어머니의 손에는 어른 팔뚝만 한 거대한 로봇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우리 똥강아지 주려고 할머니가 비싼 돈 주고 샀지. 엄마는 돈 없어서 이런 거 못 사주잖아. 엄마보다 할머니가 낫지?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치원 앞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도 장난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를 철저히 무능한 사람으로 깎아내리며 물질로 아이의 환심을 사는 어머니의 태도에 모멸감이 치솟았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그런 말씀은 좀. 왜? 내가 없는 말했어? 내 새끼 내가 예뻐 죽겠어서 돈 쓴다는데 내가 왜 기를 죽이고 그래? 어머니는 저를 쏘아붙인 뒤 다시 지훈이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선물 주셨네. 얼른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아이와 저 사이마저 갈라놓으려는 어머니의 태도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안방으로 들어온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씻고 나와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 오신 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뛰어. 비밀번호 바꾸면 안 될까? 아니면 최소한 오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주시라고 당신이 분명하게 말씀 좀 드려줘. 남편은 덮고 있던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피곤하게 또 왜 그래? 어머니가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겠어. 하나뿐인 손주가 눈에 밟혀서 보고 싶어 오시는 거지. 손주 보고 싶으신 건 아는데 나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연락도 없이 문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애 앞에서 나 무시하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당신이 좀 참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돈 들어간 게 얼만데 그 정도 권세도 못 누리셔? 당신이 자꾸 예민하게 구니까 어머니도 섭섭해서 더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곤 획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등 돌린 남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아이를 지켜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깊은 실망감과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굴레에서 내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면 나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다음 날 오전 집안에 고요가 찾아왔을 때 저는 거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직접 나무를 깎아 파준 수제 도장과 낡은 적금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명의로 만들어둔 그 통장 안에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 목돈이라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돈이 단 한 푼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제 땀방울이었습니다. 통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돈만큼은 절대로 시어머니 손을 타게 하지 않을 거야. 도장을 손에 쥐어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외주 작업을 밤을 새워서라도 더 늘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통장이 훗날 우리 가족을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전 직장 선배였던 선영 선배를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선배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제게 가끔 일거리를 넘겨주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선배님, 저 일 좀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단가 안 맞아도 괜찮고 밤샘 작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급하게 쏟아내는 제 말에 선영 선배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유진아, 너 얼굴이 반쪽이다.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또 유난 떨어? 선배의 다정한 걱정에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어락 사건부터 대출이자 이야기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선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너 그거 아주 위험한 상태야. 시어머니 돈에 기대기 시작하면 편하겠지. 근데 그 돈 공짜 아니다? 결국 내 인생 통째로 내주고 아이 통제권까지 뺏기게 돼 있어. 그래도 당장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덜컥 독립하기가 무서워요. 무서워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내 숨통 다 조여서 말라 죽어. 외주일은 내가 어떻게든 더 연결해 줄 테니까 악착같이 돈 모아서 당장 그 집구석에서 나와. 제3자의 객관적이고 매서운 충고가 뼈를 때렸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쥐어줄 때마다 느꼈던 그 모멸감과 불쾌함은 결코 제 예민함 탓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경제적 독립.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자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이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겸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몇 주 전부터 율동을 연습하며 오늘만 손꼽아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 역시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들뜬 마음으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대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어디쯤 오셨는지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지금 출발하려고요. 어머니는 유치원 도착하셔. 너 유치원 올 필요 없다. 거긴 가지 마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화장품 뚜껑을 닫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지훈이 발표회 날이잖아요. 발표회는 무슨 놈의 발표회야? 내가 지훈이 데리고 강남에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 보러 왔다. 거기 유치원은 결석한다고
내가 아침에 벌써 전화해뒀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인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가 그렇게 고대하던 행사를 망치고 마음대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말도 없이 애를 마음대로 데려가세요. 시끄럽다. 내 손주 더 좋은 데서 가르치겠다는데 내가 왜 소리를 높여. 끊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집어 던지고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된 영어 유치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피자 화려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꼼지락거리는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지훈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지훈이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잔뜩 먹은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니까 기어이 쫓아와서 궁상을 떨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얼굴 앞에 펄럭였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방금 1년치 학원비 일시불로 다 긁었다. 내 깎게 백날 밤새워 일해봤자 이 돈 만져나 볼 수 있어? 내 돈으로 내 손주 최고로 가르치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돈으로 아이의 양육권과 엄마의 자리마저 빼앗으려는 어머니의 비틀린 소유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제품을 파고드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멸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흔드는 결제 영수증을 손등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 대출 이자도 이런 학원비도 앞으로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뭐라?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웁니다. 이런 식의 선 넘는 간섭, 오늘부로 그만하세요. 살기 어린 제 눈빛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지훈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남편 민재, 그리고 제가 삼자대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똑바로 말씀드려요. 지훈이 원래 다니던 유치원 갈 겁니다. 영어 유치원은 당장 환불해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시어미가 하늘 같은 줄 모르고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돈은 내가 냈는데 내가 왜 난리야. 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지훈이 잘 되라고 거금 쓰신 건데 그냥 보내자. 우리 돈 굳은 셈 치면 좋잖아. 아내와 아이가 받은 상처보다 어머니가 내주는 비싼 학원비라는 경제적 이득을 선택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비겁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려 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환불 절차를 알아봐야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배를 부여잡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전날 낯선 영어 유치원에 억지로 끌려간 일로 스트레스성 복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배를 문질러주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유치원 가기 싫어서 그래?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억지로 시킨 영어 시험이 너무 무서웠어요.
원래 유치원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물질적인 지원이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이 횡포를 단호하게 막아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뼈저린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말고 엄마랑 집에 있자. 저는 오늘 하루 지훈이를 곁에 두고 돌보며 절대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훈이를 친정 엄마에게 잠시 맡기고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빳빳한 영어 유치원 환불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지훈이가 스트레스로 아파서 영어 유치원은 못 보냅니다. 더 이상 아이 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내가 유난을 떨어대서 그런 거다. 내 돈 안 받을 거면 그동안 내가 내준 생활비랑 대출이자부터 당장 다 토해내. 어머니는 제게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과거의 지원까지 전부 빌미로 삼아 저를 올가매고 입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는 폭력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정이라며 공짜인 줄 알았던 그 돈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르는 족쇄였음을 깨달으며 끔찍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당장 토해낼 목돈이 없다는 비참한 현실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떻게든 내 힘으로 빚을 갚고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겠다는 도끼가 솟구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마트에서 저녁 장거리를 카트에 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 남편 월급쟁이 뻔한데 어떻게 빚을 갚고 돈을 모으냐? 생활비 통장 내역 싹 다 뽑아서 당장 가져와라. 이제부터 내년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통보했습니다. 손주의 교육을 넘어 우리 부부의 모든 경제권까지 박탈하여 완전한 통제 아래 두려하는 속셈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 돈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통장 내역 드릴 일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의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서랍을 활짝 열어둔 채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의 방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에 쥔 것을 제 얼굴 높이로 쑥 들어 올렸습니다. 구석에 숨겨두었던 지훈이의 수제 도장과 진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몰래 돈 얼마나 모았냐? 이 통장 당장 나한테 맡겨. 쥐꼬리만 한 돈 내가 크게 불려주마.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통장을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안방까지 무참히 짓밟힌 사실에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지훈이 몫으로 제가 모은 돈입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통장과 도장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진짜 적금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저 통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이 진짜 통장을 훔쳐가도록
오히려 덫을 놓아야겠다는 막연한 구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분리수거장 뒤편 어두운 곳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아, 내가 하라는 대로 투자했다가 내 돈 다 날렸잖아. 이거 당장 메꿔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년이 손주 통장을 꽉 쥐고 안 내놓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내일 낮에 그년 외주일 나간다고 했어. 그때 집에 들어가서 진짜 통장이랑 도장 슬쩍 가져다가 싹 빼버려야겠다. 이자가 비싸도 급한 불은 꺼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인 이수진의 말에 속아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손주의 통장을 훔치려 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패륜적인 범죄 계획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저 진짜 통장으로 어머니의 범행을 완벽하게 잡아낼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단골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항상 저를 친절하게 응대해주던 정민영 직원 앞에 다급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 대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저희 시어머니가 지훈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해지하러 올 겁니다. 정상 절차인 척 해지와 이체 서류는 전부 다 받으시되 전산으로는 절대 출금이 안 되도록 단단히 묶어주세요. 제 간절한 부탁에 정민영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다급한 사정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명의가 아니면 어차피 원칙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본인 외거래 철저 확인 및 지급 정지를 시스템에 바로 걸어두겠습니다. 서류는 증거로 남길 수 있게 작성하도록 유도해 볼게요.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에 제 마음속 불안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쳐둔 덫이 은행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다는 단단한 결의와 확신이 섰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오전 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을 깨끗하게 닦은 뒤 그 한가운데에 지훈이의 수재 도장과 진짜 적금 통장을 보란 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외출을 핑계로 집을 비우면 시어머니는 의심 없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와 이 미끼를 덥석 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돈에 얽매여 당하고만 있는 바보 같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접 함정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주인이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넘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독한 각오와 비장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일찍 현관문 비밀번호가 무례하게 눌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반찬통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는 아침부터 청소도 안 하고 뭘 그렇게 부산을 떨어? 어머니는 거실 탁자에 비닐봉지를 툭 던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잡혀서요. 반찬 가져오신 건 제가 주방에 두고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들고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지훈이의 수제 도장과 진짜 적금 통장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선 저는 숨을 죽인 채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장식용 거울을 통해 어머니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식탁 위의 통장에 머무는 순간 멈칫하던 그 어깨가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재빠르게 통장과 도장을 낚아채 자신의 가방 안으로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나 바쁘다. 먼저 간다. 등을 돌리기도 전에 등 뒤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물건에 서슴없이 손을 대는 범죄마저 저지르는 순간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설마 하던 마음은 차가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어머니의 뒤를 쫓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단골은행 안은 오전부터 제법 북적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해 번호표 뽑는 기계 뒤쪽의 굵은 기둥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구 쪽을 살피니 어머니는 미리 약속을 맞추어 둔 정민영 대리의 자리 앞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방금 제 식탁에서 훔쳐간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고 직원이 내민 해지 서류에 거침없이 펜을 긋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선제적으로 걸어둔 본인 외거래 철저 확인 및 지급 정지 상태를 꿈에도 모르는 어머니는 제가 파놓은 함정 한가운데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마음속 긴장감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 오만한 민낯을 세상에 밝혀낼 준비가 끝났다는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셔서 바로 출금은 어렵습니다. 정민영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바빠서 내가 대신 왔어요. 도장이랑 통장 다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장 전액 해지해서 이 계좌로 이체해줘요. 어머니는 제 핑계를 대며 능숙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저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뻔뻔한 기만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직원이 이체 서류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본인 확인이 철저히 들어가야 합니다. 직원이 제 차선을 긋자 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언성이 쑥 높아졌습니다. 내 손주 돈인데 내 맘이지. 은행이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부리는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구로 쏠렸습니다. 손주 통장까지 건드린 뻔뻔한 시모는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아이의 미래마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광기 어린 탐욕을 보았습니다. 지독한 혐오감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기둥 뒤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둥을 지나쳐 어머니의 등 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훈이 통장으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서늘한 제 목소리에 방금까지 은행 직원을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어머니의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나쳐 곧장 창구를 향해 섰습니다. 정 대리님, 방금 저희 어머니가 작성하신 이체 의뢰 서류의 송금처가 어딘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이 돈을 이체하시려던 곳은
손주분 관련 상품이 아닙니다. 이수진 명의의 대부업체 계좌로 확인됩니다. 그 한마디에 은행 창구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주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빚잔치의 실체, 그리고 지훈이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려 한 증거가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환멸 속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한 덫이 성공했다는 묵직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부서졌습니다. 손주 핑계로 며느리 물건 훔쳐서 지인 사채 빚 갚으려고 하셨습니까? 제가 정면으로 몰아세우자 어머니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구차한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아니다. 잠깐 빌려 쓰려고 했다. 이자가 무서워서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그걸 왜 제 아이 돈으로 끕니까?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도둑질까지 해가면서요. 수세에 몰린 어머니는 결국 특유의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것도 못 해주냐? 내가 집도 해주고 대출 이자도 내줬잖아. 자신의 범죄 행위마저 과거의 경제적 지원을 방패 삼아 덮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돈으로 저를 짓누르려는 그 모습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방 앞주머니에 반쯤 튀어나와 있던 지훈이의 진짜 통장과 도장을 거칠게 낚아채어 챙겼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돈 10원 한 장 받을 일 없습니다. 저희 가족 경제권에 다시는 손대지 마십시오. 단호한 선언에 어머니는 흠칫 놀라면서도 이내 표정을 독하게 굳히며 최후의 협박을 던졌습니다. 그래, 너희 남편 월급으로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사나 보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전세금 다 빼버릴 테니까 길바닥에 한번 나앉아봐. 집이라는 마지막 무기를 휘둘러 저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머리를 스쳤지만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이 끔찍한 통제 속에 사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후련함이 훨씬 컸습니다. 당장 방 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돈과 아이 양육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협박을 서늘하게 받아친 뒤 미련 없이 뒤돌아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지훈이 적금 통장 훔쳐가셨어. 어머니 지인 사채 빚 갚으시려고 은행에서 이체하려던 거 내가 막았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어머니가 지훈이 통장을? 아니, 그걸 왜? 어머니가 당장 전세금 빼라고 하셨어. 우리 그 집에서 당장 나갈 거야. 이사 준비해. 충격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던 남편은 이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장 집을 빼면 우린 어디로 가냐? 애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당신이 일단 참아. 내가 해결할게. 극단적인 범죄를 목격하고도 남편은 여전히 경제적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의지가 없는 남편의 얄팍한 밑바닥을 확인하자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기대마저 바스러졌습니다. 차가운 고립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아니, 남편 없이 나 혼자서라도 반드시 이사를 진행하고
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한 남편과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내가 신용대출을 더 알아볼게. 우리가 대출받아서 어머니 빚부터 갚아드리고 이 집에서는 그냥 계속 살자. 지훈이도 맘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좁은 데로 이사를 어떻게 가. 남편의 입에서 나온 상식밖에 타협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범죄에 가까운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또다시 돈으로 문제를 덮고 이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으려는 얄팍한 태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이 내밀었던 타협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온실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돈에 길들여진 남편의 비정상적인 의존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아이마저 저렇게 병들게 만들 것이라는 강한 위기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 알량한 안락함이 먼저입니까? 어머니 빚을 왜 우리 가족 대출로 막아요? 그럼 당장 집을 빼면 우리 세 식구 길바닥에 나 앉아? 제발 현실을 좀 봐. 내일 당장 부동산에 이 집 내놓습니다. 어머니 지원 완전히 끊고 이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훈이랑 나 둘이서만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단칼에 자르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쾅소리가 나게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동네 단골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 소장님과 마주 앉아 차가운 현실을 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명의로 된 대출금 갚고 시어머니 원금 완벽하게 분리해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저희 가족이 갈 수 있는 작고 저렴한 빌라 하나 찾아주세요. 김 소장님은 펜을 든 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융자 끼고 어머니 돈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이 좋은 아파트를 놔두고 왜 갑자기 낡은 데로 가시려고 해? 사정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저희 돈에 맞는 싼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컴퓨터 화면에 뜬 매물들의 보증금과 제 통장 잔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순수 자산으로는 서울 변두리의 아주 작은 빌라 월세조차 구하기 빠듯했습니다. 냉혹한 경제적 현실이 피부로 와닿으며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으로 지은 모래성을 부수고 마침내 내 두 발로 맨 땅을 디뎠다는 묘한 안도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소장님, 오늘 오후에 당장 매물들 보러 가겠습니다. 오후 내내 김 소장님과 함께 좁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렸습니다. 채광이 좋지 않아 낮인데도 형광등을 켜야 하는 낡은 빌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월세는 제일 저렴해요. 지훈이 유치원 다닐 동선도 간신히 나오고요. 근데 집이 좀 많이 낡아서. 김 소장님은 멋쩍은 듯 벽지 구석에 핀 곰팡이와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비좁은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사는 화려한 아파트와 너무나 비교되는 초라한 환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원을 끊었을 때 치러야 할 실제 대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좁은 방을 가만히 둘러보며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내야 할 지훈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약하겠습니다. 가계약금 바로 넣을게요. 저는 화려한 감옥보다 누추한 자유를 선택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가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트에서 주워온 빈 종이 박스들을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길게 잡아당겨 짐을 봉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어 이 광경을 목격한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짐을 싸는 거야? 남편은 극도로 불안한 얼굴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막연히 회피하던 독립이 눈앞에 박스로 다가오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어머니를 위하는 척 효자인 척했지만 사실 남편은 가난과 불편함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온실 속 화초였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한심함을 느끼면서도 지금 제가 단호하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빈 짐박스 하나를 그의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이 박스에 당신 짐을 싸서 나랑 같이 그 빌라로 가든가 아니면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든가 당신이 당장 선택해요. 그날 밤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삑삑 삐리릭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부동산에 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쌓여있는 이삿짐 박스들을 보자마자 구두도 벗지 않은 채 들어와 박스를 걷어찼습니다. 감히 내 돈으로 얻은 집을 내 맘대로 빼? 당장 내 돈 다 내놓고 너희들은 맨몸으로 쫓겨나봐. 어머니는 악을 쓰며 거실 한가운데서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핑계로 자신을 협박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가난을 감수하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펄펄 뛰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을 마주하니 오히려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지옥에서 무조건 빠져나가야 한다는 확신만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도어락 카드키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겨 그 위에 카드키를 단호하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열쇠로 저희 집 마음대로 들어오며 통제하셨습니다. 이제 이 열쇠 반납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로 돈은 1원도 안 빼고 입금할 테니 다시는 저희 부부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제 손에 있던 카드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카드가 거실 바닥을 미끄러졌습니다. 너 이년,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그때였습니다. 내내 거실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남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카드키를 주워들더니 어머니의 외투 주머니에 조용히 도로 찔러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유진이 말대로 우리 집 뺍니다. 돈은 다 갚아드릴 테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마침내 남편이 어머니의 썩은 동아줄을 스스로 놓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의 자리를 선택하며 오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지독했던 불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걷기 시작했다는 뜨거운 안도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현관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닫힌 문을 뒤로 한 채 저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박스들을 주워 묵묵히 테이프로 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기존 전세 계약이 정리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은 저희는 채광이 나쁜 낡은 빌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돈을 모두 정산해 계좌로 털어버린 직후였습니다. 저녁 무렵 좁은 거실 바닥에 앉아 남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팔꿈치를 벽에 찧었네.
남편은 허리를 툭툭 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비싼 장난감 하나 없이도 짐을 빼낸 빈 종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돈으로 꾸며진 화려한 환경이 없어도 매일 눈치 보지 않는 평온함만으로도 아이와 가족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소박한 진실을 증명하는 밤이었습니다. 온몸은 고단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에서 온전한 자유를 느끼며 벅찬 행복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당장 줄어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추가로 받은 외주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빌라 앞 골목을 걸어 새 동네의 작은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요하던 비싼 영어 유치원 대신 낡았지만 따뜻한 동네 유치원이었습니다. 지훈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재밌게 놀아. 제가 눈을 맞추며 인사하자 지훈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선생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뒤돌아 제게 손을 힘차게 흔들어주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통제와 간섭을 끊어낸 나의 결단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완벽하게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치원을 나와 낡은 골목길을 걸어오는 아침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돈에서 벗어나 부족하지만 우리 부부의 힘으로 주도하는 이 작고 소중한 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평온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 이사온 낡은 빌라에서의 아침은 서늘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자마자 저는 포트폴리오를 챙겨들고 직장 선배였던 강선영 선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대가는 당장 눈앞에 닥친 팍팍한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선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선배, 저 밤을 새워서라도 다 쳐낼 수 있어요. 단가 낮아도 좋고 굳은 작업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든 닥치는 대로 맡겨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제 포트폴리오를 찬찬히 넘겨보다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유진아, 너 눈빛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예전에는 여유가 넘치더니 지금은 완전 전투태세네. 이제 진짜 제 힘으로 서야 하거든요. 우리 세 식구 지키려면 제가 뛰어야 해요. 제 굳은 대답에 선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침 장기 프로젝트 하나가 펑크 나서 골치 아팠어. 실력이야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맡아. 페이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양손에는 무거운 작업 지시서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끊어내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막연한 경제적 두려움이 가을바람과 함께 깨끗이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손으로 쥐고 내 능력으로 일궈내는 수입이 이렇게 당당하고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끌어모아 계란말이를 하고 멸치를 볶아 남편 민재의 점심 도시락을 쌌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는 남편에게 저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은 도시락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분간 점심은 이걸로 해결해야 해요. 용돈도 많이 줄였고
반찬도 부실해서 미안해요. 과거의 남편이었다면 반찬 투정을 하거나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도시락 가방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미안하긴. 나 어제 퇴근할 때도 버스 타고 왔어. 차비 아끼니까 은근히 쏠쏠하더라. 계란말이 냄새 엄청 고소하네. 잘 먹을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돈으로 쉽게 살아오며 불편함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며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선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듬직해 보였어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화려한 경제력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라기보다 온실 속 화초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차가운 현실의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같은 무게의 삶을 짊어지고 걷는 든든한 전우애가 가슴 뭉클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깃을 다정하게 여며주며 앞으로는 어떤 경제적 문제든 부부끼리 투명하게 의논하고 이겨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 저는 짬을 내어 단골은행 창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번 사건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정민영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훈이의 진짜 적금 통장과 제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대리님, 이 계좌 보안을 제일 높은 단계로 올려주세요. 법정 대리인인 저 말고는 그 누구도 절대 조회나 출금을 못하게 묶어두고 싶습니다. 할머니라도 예외 없어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또다시 꼼수를 부려 아이의 돈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민영 직원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안 조치를 도와주었어요. 처리가 끝날 즈음 직원이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제게 몸을 살짝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억지로 이체하시려던 그 이수진 씨 계좌 말이에요. 네, 그 계좌가 왜요? 며칠 전에 사기 혐의로 은행 전체에서 완전히 동결 조치됐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모양입니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은행에 미리 손을 써두지 않았다면, 진짜 통장으로 덫을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훈이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피 같은 돈이 고스란히 저 사기꾼의 입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탐욕이 결국 파국을 맞이했음을 직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 쪽에서 어떤 다급한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엮이지 않고 방어벽을 굳건히 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과일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과도 쥔 손을 멈추고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마음 약한 남편이 또다시 시어머니의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릴까봐 몹시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니. 전화기가 귀에 닿자마자 스피커 밖으로 새어나올 만큼 다급하고 악에 바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야, 수진이 그년이 내 돈 다 들고 날랐다. 경찰서 가도 소용없단다.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 나 어떡해. 당장 급한 불 끄게 내가 돈 좀 해다오. 과거였다면 남편은 당황하며 제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달래려 빚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빚 대신 갚아드릴 돈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당장 먹고 살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더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심하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툭 하고 휴대전화가 탁자 위로 던져졌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도 우리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할 만큼 남편은 오랜 의존성을 완벽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편을 향한 깊고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았어요. 저는 가만히 다가가 남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세 식구, 이 위기 온전히 우리 힘으로 잘 버텨내요. 제 위로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낡고 비좁은 빌라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지훈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웠던 비싼 장난감들은 이사 오며 전부 처분했고 지금 지훈이 곁에 있는 건 낡은 스케치북과 몽당 크레파스뿐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이사 와서 비싼 장난감도 없고 방도 좁아져서 재미없지 않아? 지훈이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씩씩하게 웃으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밀었어요.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엄마 아빠와 지훈이가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집이 작아져서 엄마랑 아빠랑 더 가까이 있어서 엄청 좋아.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지도 않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든든한 돈줄을 거절하며 행여나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남몰래 죄책감을 느꼈던 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공간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억압없는 평온함과 부모의 단단한 울타리가 아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물질로 아이의 마음까지 통제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방식이 완벽하게 틀렸음을 확신하며 저만의 양육 방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녁 창거리로 찌개용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 동네의 작은 마트로 향하던 참이었어요. 마트 입구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누군가 제 오른쪽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짐승처럼 억센 힘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획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하고 다급한 몰골을 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는 품이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어요. 완전히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이 낡은 동네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에 소름 끼치는 불쾌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솟구치는 당황스러움을 억누르며 제 팔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최대한 감정을 덜어낸 차가운 목소리로 선을 그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는 마트 옆 좁은 골목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악을 썼어요. 너희들이 내 전화를 싹 다 차단해놓고 숨어 지내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당장 돈 내놔.
어머니 빚 갚아드릴 돈 한 푼도 없다고 남편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용건 끝났으면 돌아가세요. 제 차가운 반응에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협박 반, 애원 반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주 적금 통장. 그거라도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이 좁아터진 동네 바닥에서 너희들 아주 망신살 뻗치게 난장판을 치고 다닐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말의 동정심조차 증발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사기당해 잃고도 여전히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자초한 불행의 책임을 끝까지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어린 손주의 작은 미래까지 기어코 뜯어내려 하는 구제불능의 이기심이 낱낱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철저한 환멸이 일었습니다. 그 통장 지훈이 미래입니다. 어머니 빚잔치에 단 한 푼도 보탤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무의미한 실랑이를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한 번만 더 지훈이 유치원 근처나 저희 주변에 얼쩡거리시면 그땐 망설임 없이 경찰 부르고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제 아이는 제가 지킵니다. 저는 차갑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너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멈추지 못해.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악다구니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바락바락 우기는 고집에 눌려 억지로 지갑을 열었겠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감히 제 뒤를 쫓아오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고함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유일한 권력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지 않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어요. 등 뒤로 쏟아지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독했던 통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심리적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어요. 저는 낡았지만 우리 세 식구의 따뜻한 웃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녁이 있는 집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어요. 낡은 빌라 주방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려는데 탁자 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남편 민재의 이름. 평소 업무 시간에는 웬만해서는 사적인 전화를 걸지 않는 사람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어떡해. 지금 회사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요? 어머니 빚쟁이들 같아.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와서 내 직장이랑 직통 번호를 대면서 어머니 빚을 아들이 당장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직장 정보와 연락처를 넘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당장 경찰부터 부르세요. 절대 개인적으로 상대하지 말고 보안요원 불러서 막아요. 퇴근하면 회사 근처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겉옷을 챙겨 입는 제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악행이 결국 남편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자 우리 세 식구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직장마저 위협하고 있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빚쟁이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의 후미진 카페로 찾아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죠. 다친 곳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한테 불려가서 1시간 동안 망신당했어. 회사 이미지 깎아먹지 말고 집안일 똑바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 유진아, 나 이러다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면 우리 세 식구 길바닥에 나앉는 거잖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남편의 동공이 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빚 문제 앞에서 어렵게 다잡았던 남편의 독립의지가 벼랑 끝에 공포에 밀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남편의 공포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독한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위기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만나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게 만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결판을 내야겠다고 입술을 단단히 깨물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난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이따 갈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홀로 카페에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켜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였어요.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이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죠. 내 남편 회사 잘리게 생겼으니 내일 오전에 내 집으로 와라. 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 찍으면 빚쟁이들은 막아주마.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우연히 회사를 찾아간 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어요. 우리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연대보증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인간성에 대한 깊은 환멸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밥줄까지 끊어가며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는 잔혹함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이내 독한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순순히 당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역으로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해 시어머니의 범행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구청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빚쟁이들의 접근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상담실에 앉아 마주한 변호사에게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부모의 사채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걸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요? 제 절박한 질문에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대신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원도 갚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직장으로 찾아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무조건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빚쟁이들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말끔히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무기를 손에 쥐자 널뛰던 마음이 차분하고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의 협박은 법적으로 완전히 빈껍데기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시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자백을 녹음하기로 했죠. 오후가 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곧 경매로 넘어갈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의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사채업자의 이름이 적힌 대출 연대보증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민재 씨 직장까지 험악한 사람들 찾아가게 한 거 어머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제가 굴복하고 도장을 찍으러 온 줄 아는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다. 내 아들이라는 놈이 제 어미 죽는 꼴을 나 몰라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당장 그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그 사람들은 다신 내 남편 회사에 안 간다. 잘리기 싫으면 얼른 찍어. 제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흥정하는 그 뻔뻔한 인면수심에 당장이라도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완벽한 증거를 잡았다는 통쾌함에 차갑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는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반으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던져버렸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방금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녹음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남편 회사에 빚쟁이 보내서 불법 추심 방조하시면 사채업자랑 묶어서 전부 형사 고소할 겁니다. 아들 직장 잘리게 만들고 싶으면 어디 한 번 더 보내보세요.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시어머니를 거실에 남겨두고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현관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등 뒤에서 쿵 하고 무언가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이 독한 며느리년이 사람을 쳐 죽이네.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경한 제 대응에 당황한 시어머니가 마지막 수단으로 건강 악화라는 치사한 무기를 꺼내 들어 저를 올가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뻔한 연기라는 강한 의심이 들면서도 혹시나 정말 잘못되어 그 책임을 제가 고스란히 덮어쓰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다가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유지한 채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바닥을 뒹구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신고자인 저도 어쩔 수 없이 응급실 한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연락을 받은 남편 민재가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어머니는?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야? 많이 위독하셔? 남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어진 눈시울로 제 양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의사의 소견을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했어요. 진정해요. 방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는데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 과호흡이랍니다. 심장이나 혈압엔 아무 문제 없고 생명엔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생명이 위급한 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짓는 남편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마음 약한 그가 또다시 어머니의 가짜 아픔에 속아 넘어가 무너져 내릴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응급실 안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저는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혼자 가지 마요.
나랑 같이 가요. 저는 혼자 휘둘리게 두지 않겠다는 듯 남편의 팔을 단단히 쥔 채 함께 병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열자 시어머니가 코에 산소줄을 꽂은 채 환자복을 입고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으로 다가오는 아들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가녀린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애비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쥐어짜내며 쉰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감시했어요. 시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원무과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에게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애비야, 입원 수속할 겸 여기 보호자동의 서류에 내가 사인 좀 해라. 어머니의 위독한 연기에 정신이 반쯤 나간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려는 찰나였어요. 제 눈에 서류 뭉치 사이로 삐져나온 낯익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인장이 찍힌 종이 바로 아침에 시어머니 집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양식의 또 다른 사채업자 연대보증서 한 부가 입원 서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 와중에도 기어코 아들의 이름으로 빚보증을 세워 나락으로 끌어들이려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밑바닥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남편이 그 서류에 펜 끝을 가져다 대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아픈 몸을 무기로 자식의 등에 칼을 꽂으려는 시어머니의 악독함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남편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손에서 펜을 거칠게 낚아채어 차가운 응급실 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플라스틱 펜이 차가운 응급실 타일 위로 요란하게 굴러갔습니다. 너 지금 감히 내 병상 앞에서 무슨 짓이냐? 놀란 시어머니가 링거 맞은 팔을 휘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 민재는 빈손을 허공에 둔 채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유진아,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확 낚아챘습니다. 맨 앞장에 있던 병원 입원비 결제 동의서를 거칠게 찢어내자 그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붉은색 인장이 찍힌 종이가 오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남편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읽어봐요. 어머니가 지금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남편은 떨리는 시선으로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내 서류를 쥔 남편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채 연대보증서. 어머니, 이게 대체 뭡니까? 당장 어미가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식놈이 그것도 못 해주냐? 얼른 도장이나 찍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조차 완벽하게 소멸해버렸습니다. 자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면서 끝까지 가짜 병자 행세를 하는 여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희생시킬 고기방패이자 총알바지로 여겼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이제라도 저 끔찍한 실체를 똑똑히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도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마침 응급실 병상 사이를 지나가던 담당 의사 선생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지금 당장 생명이 위독하신 상태인가요?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주변의 시선이 모여들자 의사는 차트를 힐끗 확인하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과호흡입니다. 심박수도 정상이시고요. 저기 걸려있는 수액만 다 맞으시면 바로 걸어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건조한 의학 소견 앞에 시어머니의 얄팍한 자작극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슴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냈어요. 그 뻔뻔함에 헛웃음과 지독한 경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남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애비야, 나는 맹세코 모르는 일이다. 수진이 그년한테 사기당한 불쌍한 노인네야. 빚쟁이들이 어떻게 내 회사를 알고 찾아갔겠니? 다 오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며느리 탓, 상황 탓으로 돌리며 회피하려는 끔찍한 본능이었습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눈물로 포장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다. 내가 당장 그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그 사람들은 다신 내 남편 회사에 안 간다. 잘리기 싫으면 얼른 찍어. 오늘 낮 으리으리한 거실에서 나를 협박하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응급실에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사채업자를 보낸 패륜적인 범죄의 증거가 세상에 완전히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너 인연. 그거 당장 안 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제 휴대폰을 뺏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뒤로 물러서며 쏟아지는 통쾌함과 해방감을 만끽했어요.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던 통제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차례였어요. 저는 침묵을 지키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난 남편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아주 차갑게 뿌리쳤어요. 어머니, 남편의 서늘한 눈빛에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아들이 아니라 평생 뜯어먹을 지갑이었네요. 오늘부로 그 지갑 버리겠습니다. 그토록 어머니의 경제력에 얽매여 비겁하게 도망치던 남편이 마침내 심리적인 독립을 이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파괴적인 모자, 관계의 종말을 선언하며 단단하게 바로 선 남편을 보니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거부에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필요 없다. 내 돈으로 밥 먹이고 키운 내 손주야. 지훈이 적금 통장 당장 내놔. 그 돈이라도 당장 내놓고 가라고. 병실이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에서 자식을 향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돈을 향한 광적인 집착뿐이었죠. 저는 일말의 가치조차 없는 그 허망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 아이 돈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남이니까 평생 그 빚더미 안에서 혼자 알아서 사십시오.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채 연대보증서를 묵묵히 집어들었어요. 쫙쫙. 남편은 어머니가 보는 바로 앞에서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 조각들이 시어머니의 병상 위로 눈꽃처럼 떨어져 내렸어요. 다시는 저희 가족 찾지 마세요. 싸늘하게 내뱉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단절을 증명해낸 남편의 단호한 행동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산산이 부서지며 뻥 뚫리는 후련함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뒤로하고 응급실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 몹쓸 것들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울음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을 모두 잃고 철저히 혼자 남겨진 두려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혀버린 자의 절규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우리 가족을 쥐고 흔들던 사람의 처참한 몰락 앞에서도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묵묵히 응급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시원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 민재는 멈춰서서 제가 잡고 있던 손을 두 손으로 겹쳐 꽉 쥐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남편의 눈가에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그동안 당신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가장으로서 당신이랑 지훈이 온전히 지킬게. 다시는 당신 힘들게 안 해. 단순한 화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의존과 간섭으로 병들어 있던 지난 8년의 부부관계가 끔찍한 시련을 뚫고 나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고통스러운 싸움이 마침내 완벽하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눈물과 함께 차올랐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가요. 우리 지훈이가 기다리는 진짜 우리 집으로. 낡고 좁지만 이제는 어떤 거짓과 통제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해진 우리의 미래를 향해 저희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좁은 빌라 거실에 밥상을 펴놓고 가계부와 계산기를 번갈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 민재가 제 옆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제 디자인 외주 수입과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정리한 내역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이번 달 지출 내역이에요. 외식비랑 당신 용돈부터 대폭 줄였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해요. 과거의 남편이었다면 생활비가 줄어든 것에 앓는 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던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출퇴근할 때 마을버스 타지 말고 걷거나 자전거 타서 교통비도 더 줄여볼게. 통장 잔고는 예전 아파트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슬아슬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처음으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온전히 나눠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게 안도하게 만들었어요. 돈을 아끼는 지금의 생활이 궁상맞게 느껴지기는커녕 우리 가족이 이뤄낸 독립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의 유치원 하원을 맞이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훈아, 엄마 여기 있어. 달려오는 아이를 안아들고 무심코 길 건너편을 보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전봇대 뒤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시어머니가 서 있었거든요.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은 건너 들었지만 직접 본 것은 그날 응급실 사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길을 건너와 손주를 낚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훈이가 웃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이곤 황급히 골목 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씁쓸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코 동정심에 흔들려 먼저 다가가거나 부르지 않았어요. 엄마, 방금 누구야?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우리 아들, 오늘 간식 뭐 먹을까? 저는 지훈이의 손을 평소보다 더 꽉 잡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주말 오후 신우이 윤희가 저희 빌라 근처 카페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르지 않고 혼자 마주 앉아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옳게. 엄마가 사기당한 충격으로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 밥도 잘 못 드시고 매일 울기만 하시는데 오빠랑 올케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 주면 안 돼? 가족인데 평생 안 보고 살 건 아니잖아. 신우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의 악행을 모른 척 방관하던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빈털터리가 되자 우리 부부에게 부양의 짐을 떠넘기려 억지 화해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무시한 채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덮으려는 그 이기적인 태도에 서늘한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아가씨, 용서는 가해자가 때를 쓴다고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우울증이랑 부양 문제는 아가씨가 직접 챙기세요. 저흰 더 이상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단골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저를 알아본 정민영 직원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유진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늘은 지훈이 적금 통장에 돈 좀 넣으려고요. 최근 밤을 새워가며 완수한 디자인 외주 프로젝트 대금이었습니다. 정민영 직원은 능숙하게 입금 처리를 돕더니 통장을 건네며 가볍게 덕담을 덧붙였습니다. 고객님,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새로 찍힌 잉크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외부의 간섭과 위협에 흔들리던 통장이 이제는 순수한 내 땀방울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헛된 돈을 지켜내려 벌벌 떨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제 돈을 저축하는 지금 이 순간 벅찬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유행 없이 정직하게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좁은 빌라로 이사한 지 반년이 흐른 이듬해 초여름이었습니다. 퇴근한 민재가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여보,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신데.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랑 지훈이는 절대 안 가도 돼. 나 혼자 밖에서 식사만 딱 30분 대접하고 곧바로 일어설게. 혹시라도 돈 얘기나 무리한 요구하시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나올 거고, 당신이 허락 안 하면 나도 안 가. 예전처럼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 회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경계를 철저히 존중하고 아내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숙한 가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무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동의를 구하는 그 배려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대신 약속한 시간은 꼭 지켜요.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신 당일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식탁 위에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어머니가 또 무리한 억지 부리셨어요?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예전처럼 큰 소리도 못 치시고 기가 많이 죽어 계시더라. 미안하다는 말씀이랑 같이 당신 좋아하는 깻잎 반찬만 조용히 건네주셨어. 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은 뒤에야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나약하고 평범한 노인. 그 사실을 전해 들으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미움과 분노의 찌꺼기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반찬 뚜껑을 열어 호들갑을 떨며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반찬통을 냉장고 한편에 묵묵히 밀어 넣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비좁은 거실에 상을 펴고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사자 그렸다. 우와, 우리 지훈이 그림 진짜 잘 그리네. 여보, 오늘 회사에서 과장님이 웬일로 내 기획안을 칭찬하시더라니까. 비싼 소고기도 대리석 식탁도 없는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찌개를 맛있게 떠먹으며 편안하게 일상을 나누는 남편과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과거에 화려했던 전셋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전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억지로 묶어두었던 거짓된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가난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롭고 진실한 사랑이 완벽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이 단단한 울타리를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제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안전하게 보관된 지훈이의 적금 통장과 가계부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고개를 숙여 화해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똑바로 세우고 책임지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원망에서 벗어나 온전히 제 의지대로 굴러가는 일상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섣부른 용서 대신 안전한 거리를 선택한 저의 결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내일을 향해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섣부른 용서나 화해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는 결단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회복의 방법이 아닐까요? 달빛 인생 TV 시청자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끊어내기도 힘든 상처를 준 가족과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과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